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국사회과학 열린 시민 강좌를 맡은 고려대 미디어학부 김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은 잘하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워밍업을 해보고요. 미디어 산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를 4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누가 어떻게 생산을 하고 있나 미디어 생산의 측면에서 변화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소비자는 무엇을 어떻게 소비하나라는 측면에서 소비의 변화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어떻게 유통을 하고 있나 미디어 유통의 변화를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디어 산업 내 기업들의 주요 전력과 성과는 어떠한지를 주요 기업들의 전략의 변화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미디어 산업의 명암이 무엇인가를 한번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이 잘하고 있나를 보려면 미디어 산업의 공과를 한번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의 명암을 한번 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도전적인 과제들을 함께 고민해 보면서 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트로 한번 가기 전에 저의 이제 교육 철학을 한번 간단하게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어디서 강연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제가 선생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 철학들을 공유를 하는데요. 저의 이메일 아이디가 히든트리즈입니다. 저는 항상 교계 이제 학교에 들어왔을 때 영감을 주는 숨은 나무가 되자는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이 직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보통 선생은 그냥 얘기를 한다. 오늘 제가 한국의 미디어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미디어 산업은 이런 것이다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괜찮은 선생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왜 미디어 산업을 이해하셔야 되는가. 일반 시민도 왜 미디어 산업을 그냥 잘 이해하고 조금 더 미디어 산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그런 이해도를 갖춰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수한 선생은 그냥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증거를 보여줍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저는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사례와 숫자를 통해서 아마 증거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선생은 영감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부족하나마 여러분이 이 산업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산업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관련된 책이나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약간의 영감을 불어넣는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정답을 드리기보다는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공유하는데 오늘 여기 온 목적이 있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면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출발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저와 함께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질문을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한번 공유해 볼까요?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그 중에서 누가 어떻게 생산을 하나 하는 질문입니다. 생산의 변화에서 첫 번째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사람이 그것도 전문가가 생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기계가 특히 인공지능이 콘텐츠를 기획하고 생산하고 편집하면서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우리 미디어 생태계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큰 흐름이라는 겁니다. 디지털 혁신과 지능화로 이제는 기자가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기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시나리오를 쓰는 그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논문이 제가 몇 년 전에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신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뉴스 중에서도 뭐 일기예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 관련된 요약 기사들은 대부분 사람이 쓰는 기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쓰는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일정한 루틴을 통해서 알고리즘이 정리해서 요약해서 기사를 씁니다. 왜냐하면 굳이 비싼 사람이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기자들이 루틴한 업무들이 대체되면서 앞으로는 기자들의 업무를 로봇 기자가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했던 연구가 기자들이 이런 로봇이 기자들의 업무를 대체하면서 느끼고 있는 우려와 두려움에 대해서 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신문사의 경영층들은 비용 절감이라는 그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나빠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자기들의 일자리가 대체된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이 미디어 생산 현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생산의 변화로 짚어드릴 수 있는 것들은 예전에는 프로페셔널이 미디어 컨텐츠를 생산했습니다. 전문적인 기자나 PD가 생산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생산 현장에 가고 싶으면 언론사 고시를 통해서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나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자기 방송국을 개설할 수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독자나 구독자를 대상으로 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일종의 1인 미디어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추어 크리에이터도 인플루언서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세상이 됐고요. 그 인플루언서를 바탕으로 광고도 하고 돈도 만들고 셀럽이 돼서 정치적인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고요. 이들을 관리해주는 기획사 MCN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나중에 뭐가 될래요? 이렇게 진로에 대한 그 조사를 해보면 이제는 뭐 스포츠 스타, 연예인이 아니라 유튜브 스타가 되겠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는 그 논문을 보시면 이것도 제가 몇 년 전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런 유튜브 스타들에 대해서 후원을 해주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유튜브 스타들이 자기 구독을 늘려서 그 구독을 바탕으로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광고로 먹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뭐 뒷광고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이 그 자기 팬들로부터 직접적으로 후원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팬심으로 막 별풍선 같은 걸 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돈을 후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스폰서십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팬들이 그 아끼는 스타의 콘텐츠 그 창출을 체계적으로 도와준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뭐 초등학생들이 엄마의 카드로 뭐 의도하지 않게 거액을 쏜다거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이런 문제들을 1인 미디어의 그늘이 되고도 있습니다. 생산의 변화를 크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면 사람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생산하고 인공지능이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고 프로페셔널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1인 미디어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미디어의 생산의 문법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무엇을 어떻게 소비하나, 소비의 변화는 어떻게 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올드 미디어의 소비는 감소하고 스낵 미디어로 대표되는 그런 가벼운 미디어의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기 지금 학생들 두 분 앉아 계신데 종이신문 읽으세요, 아침에? 전혀 안 보시죠? 요즘에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종이신문을 다 봤거든요. 근데 요즘엔 전부 다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뉴스를 보는 사람은 별로 없고 전부 다 뭐 놓친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영상을 전부 다 보시죠. 근데 10년 전만 해도 다 종이신문을 들고 다니거나 무가지를 보거나 스포츠 신문을 보셨거든요. 이렇게 보면 신문 보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어디서 강의를 해도 항상 이 질문을 해보면 종이신문 구독하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15,000원 내고 보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주는 경우 아니면 거의 보질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종이신문을 2개를 보는데 저만 봅니다. 그리고 거의 쓰레기가 돼가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여기 두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9시나 8시 정시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뉴스를 보세요? 못 보죠. 안 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표적인 앵커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손석희 씨 말고? 기억을 못 합니다. 이게 지금 전통적으로 방송과 신문으로 대표되는 올드미디어 소비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앵커의 이름도 기억 못하고 기자의 이름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면 미디어 소비를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형식으로 미디어를 소비하는 거죠. 뉴스도 그때그때 찾아가서 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누가 얘기하면 가서 찾아가서 보게 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스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정식을 먹고 뭐 굉장히 거한 그런 세트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김밥과 뭐 쫄면을 먹듯이 이제는 미디어 소비도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넷플릭스 같은 OTT 소비가 늘어나는 거고 유튜브에서 필요한 짤을 보는 그런 스낵 미디어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상파의 그런 매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유튜브의 매출은 증가하고 당연히 모바일 쪽으로 그 비중이 높아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미디어를 소비하는 공간이나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저녁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TV를 함께 보는 이런 현상들이 보편적이었는데 이제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4명이 각자 자기의 단말기를 갖고 각자 원하는 그런 콘텐츠를 봅니다. 그래서 원하는 장르도 다르고요. 원하는 시간대도 다르고 원하는 형식도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자동차에서 뭐 미디어를 소비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사무실에서 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동하면서 그 주어진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봅니다. 5분, 10분짜리를 보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버스 안에서. 그래서 미디어를 소비하는 공간이나 상황이 거리, 자동차 등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제는 소비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미디어 컨텐츠를 기반으로 미디어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강력한 팬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팬덤 기반의 팬 이코노미가 구축되고 있다는 게 이 미디어 산업에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디즈니예요. 디즈니 팬덤은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소문나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디즈니는 컨벤션을 합니다. 애너하임이라는 곳에서 이 컨벤션 센터에서 한 3, 4일 동안 하게 되는데요. 이 티켓을 구하려고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돈을 지급을 하고 디즈니 커스텀을 입고 여기 모여서 축제를 벌리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구스를 구매를 하고 디즈니 게임을 하고 디즈니 컨텐츠를 즐기고 축제를 즐기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그 시간과 돈을 들여서 디즈니의 그 문화를 이들은 소비를 할까요? 디즈니와 생활이 거의 동일시되기 때문이거든요. 디즈니 캐릭터를 사랑하고 디즈니 콘텐츠를 사랑하고 디즈니와 생활이 거의 일치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덕일이 된 거죠. 이것보다 더 강력한 거는 블리저드의 그런 덕후들이에요. 블리저드는 게임 회사인데요. 이 게임에 미치는 사람들은 이 블리저드 이 컨벤션에 가려고 돈을 모아서 유럽에서도 날아가고 뭐 아시아에서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거의 며칠 동안 벌어지는 이 그 컨퍼런스에서 새로 나오는 게임을 위한 모든 도구들을 산다거나 새로운 게임을 처음 접한다거나 캐릭터를 산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소비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팬덤 기반의 팬 이코노미를 구축하고 이걸 바탕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미디어 기업들이 갖고 가는 새로운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팬덤이 없다면 사실은 미디어 산업에서의 그런 부가가치 창출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런 현상들이 EBS가 했던 팽수를 통해서 팬덤을 만들었다거나 핑크퐁이 아기상어를 통해서 뭐 팬덤을 만든 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런 비슷한 현상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팬덤을 기반으로 구독 경제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OTT가 이제 대표적인 구독 경제인데 구독 경제에서는 사람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추천 알고리즘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대개 한두 개 정도는 구독을 하고 있고 가게 되면 대부분 추천을 해주게 되죠. 제가 이름이 김성철이니까 김성철 고객님 취향에 따르면 이런 것들을 다시 보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추천을 해주게 돼서 선택에 의한 그런 그 고민을 없애주게 됩니다. 자, 제가 소비의 변화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생산의 변화는 크게 보면 기계가 한다, 아마추어가 한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한다면 소비의 변화는 올드 미디어가 사라지고 스낵 미디어의 소비가 증가한다. 상황이 뭐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그 다음에 팬덤 기반으로 구독 이코노미가 뭐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예전의 소비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과 소비 다음에 미디어 산업의 변화를 유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 그러면 이 생산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을 책임지고 있나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가 특히 방송 콘텐츠 쪽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누군가 드라마를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었다면 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 소비자가 이 접하는 유통 창구는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극장이나 지상파 방송이었어요. 영화를 만들었을 때는 처음에 극장에 갑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상영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케이블 TV나 IPTV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지상파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DVD나 뭐 이런 식으로 유통이 돼서 시간의 간격을 두고 우리는 윈도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상 산업의 문법이었어요.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경우도 지상파에서 일단 상영이 되면 시청률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케이블에 재방송된다거나 해외 뭐 다시 팔린다거나 IPTV나 케이블 TV에서 VOD 형식으로
다시 보기 형식으로 재판매가 되는 형태로 이것도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여러 개의 윈도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영상 산업의 방송 산업의 약간의 문법이었는데요. 이게 완전히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시대에 극장이나 지상파 방송들이 새로 등장하는 콘텐츠도 소화해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극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극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극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서 제대로 사람들을 채우지 못했어요. 한 30% 정도의 관객밖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극장들이 새로운 영화를 소화하지 못하면 새로 만든 영화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든 영화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요즘 영화는 뭐 몇 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뭐 200억, 300억 들여서 영화를 만드는데 그 제작사들은 그 돈을 투자해 놓고서 회수가 되지 않으면 그냥 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승리호예요. 우리 송중기 씨가 나왔던 좋은 영화였는데 승리호는 제작비를 엄청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극장에 걸리지 못해서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극장에 걸지 못하고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니까 넷플릭스에 갔습니다. 그래서 극장을 스킵하고 넷플릭스에 가서 넷플릭스가 그 영화를 사서 전 세계에 동시에 방영하는 형태로 어쨌든 영화를 유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룡영화제에서 송중기 씨가 나타났는데 거기서 인기상인가를 받았는데 그 얘기를 아쉽게 얘기했어요. 극장에 걸리지 못했는데 청룡영화제에 나왔다. 근데 이제는 문법이 바뀌었으니까 뭐 넷플릭스에 걸렸어도 뭐 영화제에 나오는 게 전혀 문제는 아니지만 아쉽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가 요새는 바로 넷플릭스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파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지상파에서 60% 이렇게 시청률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지상파에서 상당히 시청률이 낮게 나오니까 드라마를 잘 만들었다면 회수를 위해서는 이제는 시청률이 나오는 OTT 같은 데 가야 됩니다. 아니면 TVN 같은 케이블 채널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작사 입장에서는 투자비를 회수받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의 그 관심을 끌 수 있는 광고비를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유통 채널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유통 채널이 이런 팬데믹 시대에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가 됐다는 게 이제 약간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강력한 자금력을 가지고 한국의 콘텐츠를 모아서 전 세계에 동시에 유통을 시키는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해서 엔터테인먼트의 문법을 혁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차 윈도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있습니다. 한국이 만드는 좋은 콘텐츠를 전 세계에 동시에 뿌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축복이에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게 83개국에서 동시에 1등을 했어요. 이런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면에서는 우리한테 축복인데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작비가 한 230억에서 한 50억 정도 들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제작이 안 됐었거든요. 한국에서 누구도 투자를 안 하니까 몇 년 동안 제작을 못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또 과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황 감독은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축복이고 자기가 전 세계적으로 자기 작품이 알려지고 자기도 세계적인 스타가 됐으니까 좋은데 문제는 제작비는 회수를 했지만 넷플릭스가 충분히 제작에 관련된 비용은 됐지만 이 작품으로 인해서 번 돈이 1조 원이 넘거든요. 근데 여기 귀속되는 모든 수익은 넷플릭스가 다 갖고 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IP라고 해서 지적 소유권은 전부 다 넷플릭스가 갖고 가는 걸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가 유통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은 우리 거 갖고 가서 모든 권리를 갖는 조건으로 갖고 온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했으면 우리가 그 권리를 가졌겠죠. 근데 우리가 투자를 못했으니까 당연히 지금 그런 유통하는 능력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 우리가 와이셔츠와 신발을 만들고 장난감 만들 때도 다 우리 브랜드를 못 붙이고 우리 거를 그냥 원가만 거의 원가에 약간의 마진만 붙여서 그렇게 팔면 우리 걸 갖다가 그들은 외국 사람들은 갖다가 그렇게 비싼 값으로 팔고 다 모든 권리를 다 갖고 갔었거든요. 똑같은 모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의 하청 모델로 간 거죠. 이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제 세계 시장에서 유통 능력을 가진다면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유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나머지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아직은 그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에서는 국내 시장도 우리가 유통을 못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디즈니,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 유통을 하게 되는 형태가 나타났다. 여기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한국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OTT들은 유통을 할 때 그냥 하지 않고요.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프로그램을 내보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쏴주는 형태로 지능적이지 않은데 OTT들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방식으로 유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맞춤형 유통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그런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를 잘 읽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맞춤형 유통을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유통을 한다. 그래서 마케팅이 좀 다른 거죠. 이래서 시장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잘 맞추고 있다. 이거는 뭐 전자상거래에서도 나타나는 건데 미디어 산업에서도 상당히 지능화된 유통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유통이 똑똑해지고 있다는 게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에서는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유통의 주체가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고 이 유통이 똑똑해지고 있다, 맞춤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큰 흐름으로 제가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역들이 이제 기업들인데요. 이들의 전략과 성과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를 한번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지금의 이런 생산과 소비와 유통의 변화를 사실은 주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어요. 디지털 전환을 하려면 이 디지털 서비스를 사실 해야 되잖아요. 이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들 뒤에 있는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는 거예요. 하부 구조를 갖추는 거고요. 이거를 저희들은 백엔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소비자와 만나는 부분을 프론트엔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이 뒤에서 갖추는 하부 구조를 백엔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빅데이터와 AI 기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네이버 같은 회사는 춘천에 가면 각이라는 큰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이런 게 한두 개밖에 없는데 이게 축구장 크기 정도 돼요. 그런데 구글은 이런 게 이제 수십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그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센터들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있고 또 AI 알고리즘이 있고 그래서 엄청난 데이터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으고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기본적으로 이 병력과 이 무기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5천만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모은다면 이 사람들은 세계 수십억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가공해서 이걸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싸움이 안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전환을 위한 백엔드 기술에 설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그런 큰 전략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규모로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건 규모로는 안 되니까 조금 더 스마트하게 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말씀드렸지만 IP라는 게 뭐냐면 지적재산권이거든요. 지적재산권을 확보해서 콘텐츠 하나 팔아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원소스 멀티유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P 하나의 그 지적재산권을 슈퍼 IP로 만들어서 다양하게 여러 번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를 상당히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파이더맨 같은 하나의 IP 캐릭터가 있으면 이 캐릭터를 가지고 만화도 만들고요, 영화도 만들고요, 이거 가지고 캐릭터 상품도 만들고요, 테마파크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디즈니는 엄청난 그 부가가치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게 사실 돈을 버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딱 그 만화책 하나만 팔아먹으면 그 매출이란 게 굉장히 한정되잖아요. 넷플릭스도 그럴 거야. 아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하나의 그 IP를 만들었으면 이걸 가지고 제일 쉬운 건 뭐겠어요? 두 번째 속편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시즌 3를 만들고 4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연작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방식이 있고요. 이걸 가지고 뭐 만화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 캐릭터 상품을 파는 방법도 있고요. 뭐 트레이닝복 같은 거 파는 방법도 있고요. 뭐 테마파크 같은 걸 만들어서 입장객을 이제 유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걸로 게임을 만들어서 또 게임을 파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IP를 확장해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슈퍼 IP라고 하고 이 슈퍼 IP를 가장 잘 쓰는 기업이 디즈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미디어 기업들의 그 가장 큰 전략은 뒤에서는 백엔드를 강화하면서 백엔드를 바탕으로 IP를 확보하고 IP를 바탕으로 원소스 멀티유스에서 기업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디즈니고 넷플릭스도 그 길을 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다행히 이 길을 가고 있는 조그만 기업이 하나 나왔는데 스마트 스터디라는 기업이에요. 스마트 스터디 하면 잘 모르시는데 아기상어 하시면 아실 거예요. 아기상어는 그냥 미국의 전래 동요인데 이거를 이제 한국 버전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게 전 세계 대박이 난 거죠. 이 아기상어가 전 세계 유아용, 그러니까 어린이용 동영상 세계 1등 조회수 1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기상어 캐릭터로 스마트 스터디라는 기업은 한 200개 기업에서 로열티를 받아요. 그러니까 IP로 이 캐릭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가장 대표적인 한국 기업이 됐고요. 뭐 공항 같은데 아니면 뭐 토이자러스 같은 그런 장난감 회사에 캐릭터를 팔아서 무형자산을 팔아서 IP를 팔아서 돈을 벌고요. 뭐 장난감을 만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IP를 사실은 활용해서 돈을 버는 방식을 갖고 있고 자기만의 핑크퐁이라는 또 캐릭터를 만들었고요. 이걸 가지고 만화책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뭐 드라마도 만들고 다양한 방식으로 디즈니 같은 전략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아마 앞으로 가야 될 전략들이 이런 거예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문화를 하나 만들고 이걸 IP화하고 이 IP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후좌우로 확장하는 전략. 이게 이제 슈퍼 IP 전략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이제 잘 나가는 미디어 기업들이 하고 있는 지금의 현존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P를 잡으려면 이게 내가 나만의 지적 재산권을 가지려면 컨텐츠에서 나오니까 오리지널 컨텐츠를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 컨텐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계약할 때 이거를 자기네가 오리지널 컨텐츠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 만든 회사 이름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넷플릭스 거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네가 소유하는 방식으로 사오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뭐 미스터 선샤인도 사실은 한국이 만들었는데 이거 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 나오고요. 아스날도 마찬가지고 뭐 킹덤 스위트홈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네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IP를 갖고 있고 자기네가 계속해서 뭔가 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 넷플릭스가 이런 게임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는 자기 IP로 오리지널 갖기 위해서 오리지널 컨텐츠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 보면 그래서 한국의 OTT 이제 서비스에 들어가셔도 오리지널의 이름 붙여서 이제 만드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게임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오리지널 컨텐츠가 없으면 사실은 경쟁하기 어려운 그런 구도가 상당히 됐고요. 농담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그 재산을 물려주는 게 부모들의 이제 소원이었고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물려주면 자식이 이제 대를 이어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부동산도 가격이 이제 등락을 할 수가 있고요. 코인도 등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기 당하면 다 날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IP를 물려주는 게 가장 큰 상속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IP는 기본적으로 한 70년 가거든요. 저작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곡이라든가 아니면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그 뭐 시나리오 같은 거 그런 무형자산 IP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그 저작권을 70년 동안 이제 그 유지를 해주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김은희 작가 같은 경우는 IP를 엄청나게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아이돌 가수들도 자기가 노래를 만드는 게 그 저작권 수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IP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IP를 만드는 쪽으로 직업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저도 학생들한테 부동산을 사지 말고 IP를 만드는 쪽으로 가라. 자기 책을 만들고 자기 곡을 만들고 오리지널한 자기의 뭘 만들어서 70년 갈 수 있는 무형자산을 만들라고 이렇게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리지널 컨텐츠를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기업들도 그렇게 전략적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머니게임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업 쿠팡이 얼마 전에 상장을 했는데 미국 증시에서 상장을 했어요. 이 회사는 한국에서 유통을 나름대로 장악을 했는데 문제는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속 배송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의 증시에서는 증권시장에 상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을 벌질 못하는 회사를 이거를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을 안 해주는 거죠. 한국 기준으로 보면 이 회사는 계속해서 돈을 잃고 있는데 어떻게 주식으로 거래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 회사를 보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적자를 보더라도 미래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식으로 인정할 수 있어. 그래서 엄청나게 기업 가치를 쳐주고 상장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정말 수십조를 버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유통시장은 아마존이 들어오지 못하는 시장, 두려워서.
엄청 경쟁적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그리고 월마트가 들어왔다 실패한 시장이거든요. 거기를 쿠팡이 평정했기 때문에 쿠팡이 경쟁력을 되게 높이 온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 무버고 매스마켓에서 어필이 가능하고 나름대로 여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미국의 자본가들이 돈을 넣고 증시에 상장화 시켜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돈을 차곡차곡 벌어서 이익을 내서 증시에 어필한 게 아니라 성장 가능성을 보고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을 한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게 뭐냐? 기업 가치를 입증하는 게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기업은 어떻게 보면 돈을 차곡차곡 벌어서 내가 돈을 얼마를 저축했다는 걸 보여줘서 기업의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벌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걸로 그 기업의 가치를 증명하는 이런 게임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다시 이걸 설명을 드리면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가치를, 개인의 그런 가치를 증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금하는 방법이 있고요.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제 학생들이 여기 두 분 계신데 취업을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시면 뭐 한 3, 4천만 원 받겠죠? 그러면 다 쓸 거 다 쓰고 저축을 해도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저축하면 1년에 1,000만 원. 그럼 10년이면 1억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을 내서 모으는 돈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은 어떻게 했냐면 집을 하나 사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그 집을 팔고 또 집을 옮겨서 어떻게 보면 투자해서 생긴 것들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부동산을 투기한 건 아니에요. 집 몇 번 그냥 옮긴 거예요. 그죠? 사는 데가 바뀌었으니까. 땅은 없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모범 시민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집을 15평에서 뭐 20평으로 옮기고 한 두 번 옮기면서 그 집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제 재산은 고게 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도 저축으로 늘은 게 아니라 사실은 투자로 늘은 것처럼 기업도 그때그때 벌어서 이익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투자를 통해서 M&A나 이런 투자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이 미디어 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는 그렇게 높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작품 하나에서 얼마 벌고 이렇게 가는데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외국의 디즈니 같은 기업들은 머니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기업 가치가 보인다는 거를 어필해서 저런 식으로 기업 가치를 확 높이는 이런 게임을 한다는 거죠. 이게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실은 이렇게 갈 필요가 있다는 게 제 말씀이고요. 조금 차원이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디즈니 같은 경우는 과감한 M&A를 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컨텐츠 왕국을 건설했어요. 지금 디즈니가 갖고 있는 것들을 보면 자기들이 만든 것도 있지만 사실 사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팍스 같은 경우도 인수를 했고요. 마블이 지금 엄청난 덕후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사왔어요. 디즈니가. 그리고 루카스 필름 같은 경우도 다 사왔고요. 제일 중요한 게 픽사 같은 경우는 그 토이스토리를 만든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같이 그 스티브 잡스랑 같이 하다가 결국 사왔고요. 그래서 지금 디즈니 그 21세기 센츄리 팍스도 사왔고요. 그래서 디즈니 왕국은 다 보면 디즈니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한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빌드업 한 것도 있지만 다 사온 것도 많아요. 이렇게 해서 왕국을 건설했는데 우리나라는 남의 거 사오는데 되게 인색해요. 그러니까 다 안에서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과감한 M&A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키워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 있어서 규모가 상당히 작고 사실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산업은 기본적으로 M&A를 통해서 커나가는 전략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기업 가치들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이 산업 안에 있었던 그 기업들의 가치는 그냥 머물러 있고요. 전통적인 미디어 시장 밖에 있었던 그 기업들의 가치가 엄청 올라갔어요. 지난 10년 동안 세계 기업 시가총액 그 순위를 보면 인터넷 기업들, 다시 말해서 빅테크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그 백엔드에 투자한 기업들, 테크놀로지를 가진 기업들이 상위권에 다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는 이 상위권에 주로 에너지 기업들, 가전 기업들 이런 회사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다 그런 기업들은 전통적인 기업들은 다 내려가고요. 이제 보세요. 저 순위를 보시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가장 비싼 기업으로 세계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한테는 그런 기술이 있고요. 데이터가 있고요.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전 세계를 장악해 가고 있는 거죠. 디지털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기업이 됐고요. 여기에 중국의 텐센트가 있어요. 텐센트는 우리나라 카카오 같은 회사예요. 세계 9번째로 비싼 회사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100대 기업, 세계에서 가장 비싼 100대 기업 안에 삼성전자가 딱 하나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꼼꼼함만 있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가총액 상위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당연히 1등이죠. 글로벌 기업이니까. 그런데 최근에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보면 전통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죠. 여기 뭐 에너지 기업이라든가 석유화학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2년 동안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비대면 상황에서 저희가 디지털에 상당히 의존하게 됐잖아요. 모든 거를 비대면으로 주문하게 되고 뭐 전부 다 배달시켜 먹고 수업도 비대면으로 하게 되고 뭐 근무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저희 이런 미디어 기업이나 인터넷 기반의 기업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그 시가총액이 상당히 올라가서요.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시가총액 10위안으로 들어갔고요. 최근 기준으로 보면 한 3등, 4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KT 같은 회사는 전화회사인데 전통적으로 보면 기업 가치가 상당히 높아야 돼요. 이론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전국에 땅이 엄청 많아요. 전화국도 있고 요소요소에 부동산이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땅 속에 있는 그런 관로라고 해서 내 땅 속에 전화선을 매설해 놓은 그런 설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구리선 같은 것도 많이 깔아놨고요.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가치를 따지면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진 게 뭐겠어요? 건물 몇 개 있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보이지 않는 가치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높을까요? 기업의 가치가 훨씬 더 높을까요? 여기 보시면 10등 안에 SK텔레콤도 이제 없고요. KT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 현대차 같이 무지막지하게 이제 그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도 7등으로 내려갔어요. 이런 거 보면 전통 경제의 그런 가치는 평가절하되고 새롭게 보이지 않는 이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상당히 격상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외국의 그런 미디어 기업에 비하면 상당히 그런 꼼꼼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미디어 산업 내의 변화를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했어요. 한 30분 동안. 하나는 생산이 변한다는 거, 소비가 변한다는 거, 유통이 변한다는 거, 생산, 소비, 유통의 변화 속에서 이걸 감당하는 기업의 전략이 변하고 있고 이 기업의 전략이 변하다 보니까 주인공이 바뀌어서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이 아니라 인터넷 기반의 빅테크들이 중심에 들어오고 이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실은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보다는 뭐 KBS, MBC, 뭐 신문사 이런 보다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는데 우리나라의 선수들은 세계 기업에 비하면 굉장히 작고 영세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산업은 과연 잘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산업의 명암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 강의연의 목적이 일반 시민들과 함께 중요한 이슈를 한번 공감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은 역시 최고 수준의 창의성을 갖고 있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세계 최고로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그 컨텐츠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그 수준의 휴대폰을 만들었고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디바이스, 하드웨어 면에서는 우리가 제조 면에서는 우리가 세계 1등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TV를 제일 잘 만들었고요. 그동안 핸드폰을 제일 잘 만들었어요. 자동차는 세계 5등 정도 했어요. 반도체 우리가 메모리 쪽에서는 세계 1등 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중에서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 만드는 건 우리가 그래서 세계 1등 했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 경제 규모 한 11위 정도 디지털 강국이라고 나름대로는 좀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해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들 소프트웨어라든가 컨텐츠 쪽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약했어요. 그래서 미디어 생태계를 CPND, 컨텐츠, 플랫폼, 뭐 네트워크, 뭐 디바이스를 보면 제조, 뭐 그 하드웨어 쪽은 강했고 네트워크는 상당히 투자를 잘해서 국내 네트워크는 뭐 속도가 빠르고 보급이 잘 돼 있어서 뭐 이것도 세계적이겠지만 상대적으로 컨텐츠도 약하고 플랫폼도 약했다 하는 게 우리의 이제 그동안의 반성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K-팝이 뜨고
그다음에 한국의 콘텐츠들이 넷플릭스 같은 그런 글로벌 유통을 타고 세계로 쫙 가고 세계가 열광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세계의 아직 주류는 아니지만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인들이 즐길 만한 콘텐츠가 됐고 공식적으로 세계 수준에 갔다고 인정받는 사례들이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몇 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단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두 분 학생들 나이 때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BTS가 빌보드 차트 핫백에 1등을 했어요. 그것도 한 번 1등한 게 아니라 6주 막 이렇게 1등하고. 이거는 진짜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틀즈를 능가했어요. 비틀즈는 저희한테 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가요가 거의 사실은 미약해서 팝송으로 음악을 접한 그런 세대였고요. 팝송을 들으면서 영어를 배운 그런 세대였어요. 그래서 비틀즈, 뭐 레드 제플린, 퀸 여기에 미쳐서 저도 중학교 때는 저는 비틀즈를 좋아했고 퀸에 미쳤고 얼마 전에 퀸 영화 나왔을 때 그걸 보면 첫 번째 그 티켓을 사가서 가서 그걸 보면서 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대학 가면서부터는 포크송 나오고 한국의 가요들이 좋아지면서 지금은 팝을 안 들어도 우리나라 가요들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근데 빌보드 차트에 우리나라 음악이 들어간다는 건 꿈을 못 꿨는데 BTS가 갑자기 1등을 하고 한두 번 1등한 게 아니라 갑자기 뭐 6주 1등하고 이런 거죠. 이거는 거의 비틀즈를 넘어서는 그런 결과를 낸 거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BTS를 여러 번 봤거든요. 제가 이제 전공이 이쪽이다 보니까 마마라든가 케이콘 같은 그런 현장에서 이분들을 봤는데 처음 나올 때 데뷔 때부터 여러 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엄청난 일을 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자랑스럽고요. 근데 사실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같은 게 없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건데 외국 분들이 저한테 잘 물어보세요. 어떻게 BTS가 이렇게 됐냐고 보면 예전 방식으로 만약에 유통을 했다면 음악을 유통했다면 절대 이렇게 못 됐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팬이 동시에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아까 팬덤이 만들어지는 환경에서 BTS는 누구보다 이걸 잘 활용한 거거든요. 제가 잘 말씀드렸잖아요. 생산과 소비와 유통이 바뀌고 있는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 기존의 환경 같으면 기존의 미디어 환경이란 BTS는 지금의 결과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생산과 소비와 유통이 바뀌는 환경에서 이 환경을 가장 잘 전략적으로 활용한 그런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가 BTS라고 볼 수가 있고요. BTS는 아미라는 팬덤을 글로벌하게 잘 활용했고요. 유통을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었잖아요. 전통적인 라디오, TV에서 BTS를 출연시켜줬을까요? 절대 안 하죠. 그러나 유튜브라는 그런 강력한 매체, 브이라이브 이런 걸 통해서 이들은 전 세계 동시에 다발적으로 공략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서 그 가장 큰 수혜자 또 활용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봉준호 감독을 들 수가 있는데 오스카를 탔어요. 4개를 탔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것도 감독상을, 작품상을. 이것도 BTS의 그 빌보드 차트 1등 한 거나 뭐 거의 뭐 비슷한 거죠. 한국 영화가 이 메인 영화를 이건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백인의 아성을 깨고 그래서 저 때도 굉장히 감격스러웠는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봉준호 감독은 상당히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생충에 있기 전에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가 옥자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 옥자를 넷플릭스가 투자했어요. 넷플릭스가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고요. 봉준호 감독이 옥자를 그 정도 투자를 받아서 넷플릭스와 제작을 하면서 헐리우드 시스템을 배운 거예요. 세계 시장에서 통하려면 어떻게 만들고 제작하고 어떻게 유통을 해야 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영화가 어때야 되는지를 그거를 배우고 그거를 본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몸에 체득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을 알렸기 때문에 그렇게 학습이 됐기 때문에 기생충이 통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없었으면 저는 봉준호 없었다고 생각해요. 봉준호 감독은 그 전에도 좋은 감독이었고 지금도 좋은 감독이지만 넷플릭스라는 거인을 올라타서 세계 무대로 가는 꿈을 꿨고 넷플릭스가 그런 기회를 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걸 시도하지 않았지만 봉준호 감독은 넷플릭스한테 어쨌든 기회를 받았고 그걸 잘 본인이 활용해서
그 500억, 600억이라는 그 자금을 잘 활용해서 옥자란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에 자기를 알리고 그 수업료를 어쨌든 잘 활용해서 어쨌든 그 세계의 문법을 알고 그 문법에 맞춰서 영화를 만드는 방식을 알았기 때문에 기생충은 한국에서 투자했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 방식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거기에 세계의 문법을 접목시킨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하게 만들어서 세계에 가서 통할 수가 있었던 거죠. BTS는 한국말로 노래를 불렀지만 세계에 통했잖아요. 이게 된 거고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베이비 샥, 아기 상어가 아까 스마트 스터디가 만든 건데 이게 전 세계 유아용 동영상에서 세계 조회수 1등을 했어요. 이건 유튜브에서 어쨌든 한 분야에서 1등 했으니까 이것도 대단한 기록을 만든 거고요. 별거 아닌데, 그죠? 뚜루뚜루한 건데,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그림이 뭐냐면, 황동익 감독의 오징어 게임이 83개국에서 넷플릭스 어쨌든 작품 중에서 1등이 했어요.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골든글로브에 우리가 이정재 씨가 후보로 올라가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우리나라의 그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스토리, 우리가 만들어낸 작품들, 제작 수준은 세계 수준을 갖다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을 받고 있다. 뭐 빌보드에서 오스카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골든글로브에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윤여정 배우가 또 오스카상을 연기상을 받은 걸 봐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는 최고 수준의 이런 그 문화적 저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는 크리에이티비티가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IP를 어쨌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웹툰을 보시면 이런 창의성 있는 분들이 웹툰을 많이 만들어내서 어둠 속에 있는 이런 만화 작가들이 웹툰으로 상당히 그 양지로 나오시면서 웹툰이 원작이 기반이 돼서 이 원작 기반이 돼서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보면 킹덤 스위트 홈 제가 좋아하던 이태원 클래스인가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국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IP 원천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그런 공식으로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컨텐츠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 나라에서 그렇죠.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데 보면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높고요.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서양보다는 우리가 좀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만들면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디즈니나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아시아 쪽 시장을 공략하는 게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제작비가 여기가 서구에서 만드는 것보다 10분의 1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어두운 측면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만들고 우리한테 아이디어도 있고 우리한테 만드는 역량도 있는데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거 세계 시장에 내보낼 수 있는 유통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유통을 가질 수 있는 인터넷상의 그런 유통할 수 있는 걸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플랫폼은 결국 미국과 중국이 양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유통 영향을 가진 거는 결국 미국과 중국인데 이 중국과 미국이 글로벌 헤게모니 전쟁을 하고 있어서 새로운 냉전을 하고 있는데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유럽은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다 미국 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플랫폼들의 문제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나마 미국 걸 쓰고 있지만 우리 토종 플랫폼이 있는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나마 경쟁을 하고 미국 거에 대항을 하고 있는데 우리 플랫폼이 세계 시장으로 나가서는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콘텐츠를 세계 시장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시장에 나갈 때는 넷플릭스한테 결국 우리 브랜드를 다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도 해외 플랫폼의 이제 입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서 이들을 규제해야 되나 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비대면 시대에 네이버나 카카오의 힘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이들을 이제 조금 갑질이 심하다, 이들의 힘을 좀 제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플랫폼을 규제하게 되면 외국 기업들은 규제 못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만 규제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만 규제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을 다 죽여서 우리도 이제 외국 플랫폼에
결국은 지배를 받게 되는 외국 같은 그런 슬픈 현실이 닥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수를 키워서 외국 선수들과 경쟁하게 만드는 구도를 해야 되는데 자국 플랫폼을 육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국 플랫폼이 있는데 없는 나라들은 없어갖고 고민인데 우리는 우리 플랫폼이 있는데 우리 플랫폼을 지금 막 때리는 식으로 갖고 있어서 고민이 좀 되고 있습니다. 컨텐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굉장히 창의성도 있고 잘 만드는데 전체적으로 영세해요.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작비를 댈 만한 역량도 없고 사실은 되게 좀 작아요. 전체적으로. 규모가 M&A도 안 되고. 그래서 좀 규모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디즈니, 넷플릭스 엄청 크잖아요. 우리 규모들이 뭐 우리나라 뭐 CJ 같은 기업이 크다고 해도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초대형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 비하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도 제작비가 너무 올라가서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뭘 제작하려면 기본적으로 투자의 규모가 좀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기업 콘텐츠 사업의 규모를 좀 키워야 되는 그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들이 너무 치밀해서 규모를 키우는데 한계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암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규모가 작고 우리가 제작비를 못 내다 보니까 넷플릭스의 투자를 받아서 만들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넷플릭스가 모든 결과를 IP를 갖고 가서 자산화하는 결과가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컨텐츠 제작사들은 수수료를 받는 하청 공장이 되는 그런 결과가 지난 몇 년 동안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돈은 그쪽이 버는. 근데 억울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못 대고 우리가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결과는 넷플릭스가 갖고 오는 게 당연해요. 이게 우리 산업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이게 억울하면 우리가 돈을 대고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가 결과를 갖고 오는 게 맞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규모를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의 금융자본이나 아니면 우리의 컨텐츠 기업들의 사이즈를 좀 키우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또 하나 현장에서 문제 중에 하나는 학폭 같은 이슈가 있어요. 아직은 이 산업이 그렇게 영세하다 보니까 투자를 받아서 뭐 제작을 들어가다가 뭐 중요한 그 배우 중에 하나가 학폭 이슈에 이제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 접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또 소비자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다 찾아내요. 네티즌들 찾아내서 뭐 누가 뭐 중학교 때 뭐 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위기 관리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현장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대우들도 상당히 열악해서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업계 인력 처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 비정규직 문제도 좀 심각하고 전체적으로 복리후생이 좀 강화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IT 업계는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좀 소중하다 보니까. 근데 이쪽 업계는 미디어 산업은 아직은 조금 배우들의 몸값은 상당히 올라갔고 작가들의 몸값은 올라갔는데 일반 직원들, 스태프들의 몸값은 아직은 굉장히 좀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아직은 작고 돈을 많이 못 벌다 보니까 그 사업자들 간에 정해진 수익을 놓고 갈등이 너무 심해서 싸움을 너무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파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시장은 너무 작으니까 세계 시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으면 그러면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좀 나아질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OTT 음원 사용료를 놓고 굉장히 지리한 싸움을 하고 있고 정부도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금 여러 부처로 기능이 나뉘어져 있어 갖고요. 뭐 OTT만 해도 뭐 과기부, 방통위, 문화부가 각각 시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업계 입장에서 일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요즘에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미디어의 순기능도 상당히 있잖아요. 저희가 편리하고 즐거움을 주는 것도 있는데 미디어 역기능도 상당히 강화되고 있어요. 미디어는 잘 쓰면 약이 되지만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독이 됩니다. 뭐 중독 문제도 있고요. 또 미디어를 활용한 범죄 문제도 있고요. 또 디지털 격차 문제도 있잖아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인터넷으로 되고 하다 보면 활용하지 못하시니까 점점 더 소외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 역기능을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 문제는 저희 산업이 가능성도 있고 이런 변화 속에서 잘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또 어두운 측면도 있어서 상당히 기로에 서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산업을 잘 발전시켜서 우리나라 발전의 근간이 되게 하는 것들이 저희의 과제인데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그런 과제들을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IT 강국은 사실은 반도체 강국이에요.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고 휴대폰 같은 거, TV 같은 게 먹여 살렸어요. 우리나라는 결국 수출로 먹고 살았고 수출의 대부분은 반도체나 휴대폰이나 아니면 TV였거든요. 결국은 물건을 만들어서 제조업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것도 밖에 나가서 먹은 거죠.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그 IT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 시장에 파는 걸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3만 불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선진국이 되려면 4만 불, 5만 불 가야 되는데 더 이상 휴대폰을 더 팔거나 반도체를 더 팔고 TV를 더 파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시장 자체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더 부가가치가 높고 큰 시장은 콘텐츠나 이런 문화 시장이 더 커요. 근데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은 이런 시장에서는 한 1.5%에서 2%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는 뭐 선진국들이 잡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런 미디어 산업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지금 한 1.5%에서 한 2%인데 요거를 조금만 더 늘리면 우리는 4만 불 정도, 5만 불까지 갈 수 있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보이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화와 콘텐츠를 파는 나라로 승격을 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IT 강국을 넘어서 IP 강국, IP가 아까 말씀드린 지적재산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컨텐츠 기반의 IP를 수출하고 IP 기반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미디어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물건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계속 잘해야 되지만 물건을 넘어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런 IP를 잘 만들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만드는 이런 전투를 전 세계에서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IP 강국을 꿈꾸는 게 대한민국의 비전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미디어 산업이 그 IP를 사실은 만드는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미디어 산업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IP 기반의 미디어 산업이 세계 속에서 성장을 하려면 너무 규제가 심해요. 우리나라는 동물원 같아요. 다 가둬놓고 정부가 일일이 간섭을 하고 있어서 규제를 풀어주고 초원처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이제는 정부 주도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좀 초원에서 기업들이 과감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외국 기업들을 우리가 규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좀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이용자 보호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율 규제로 아니면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정부의 그 거버넌스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으로 바뀌는 체제에 있는데 아직은 좀 속도가 느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인드가 한국 시장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항 같아요. 우리 인구가 5천만인데요. 5천만 갖고는 우리는 자급자족이 안 돼요. 어떤 산업도 특히 미디어 산업은 기본적으로 한 1억 5천 정도를 염두에 두고 기획부터 생산, 유통이 돼야 되는 시장이에요. 우리가 통일이 된다 해도 7,5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은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시장이지만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1억 명의 시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버티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기본적으로 최소 1억 5천만 명을 보고 어쨌든 산업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저 서구까지는 어려워도 최소한 아시아 시장까지는 홈마켓으로 생각하고요. 거기에 일본, 중국, 그다음에 뭐 태국, 베트남 이렇게 뭐 해서 아시아 시장을 우리의 홈마켓으로 확장하고 뭐 지금 미국도 들어가고 미국의 유럽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억 5천만 정도는 우리의 홈마켓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작전을 해야 되고요. 지금의 5천만을 가지고 여기서 다 땅 따먹게 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로 가서 거기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장사를 해야 되고 해외에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화적 가치를 파는 이렇게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산업은 결국은 미디어 산업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려면 결국은 작은 지금 한국의 이걸 감당하는 한국 미디어 산업 자체도 작고 거기에 선수들 기업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조금 근데 우리가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너무 덩치가 크고 규모가 크니까 좀 국가대표 기업을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낸 거는 우리가 사회체육이 강해서 밑에서부터 막 유소년 팀이 막 있고 막 동네에서 잘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선진국들은 그렇게 동네에서 풀뿌리 체육을 해갖고 이렇게 막 선수들을 선발해서 오지만 우리는 국가대표를 엘리트 체육해갖고 막 태능에서 아니면 진천에서 교육시켜서 그렇게 해서 금메달 따고 한 거잖아요. 바람직한 거는 풀뿌리로 이렇게 체육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이 세계적 경쟁에서 탈락하느냐 마느냐 이런 굉장히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쪽 산업에서 국가대표를 좀 육성하자. 그래서 대승적인 합종 연맹과 공동 투자로 국가대표 미디어 기업을 몇 개 육성하자. 그래서 이들이 글로벌 시장에 가서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좀 밀어주자. 이들이 약간의 선단 역할을 하면서 중소기업들을 다 거느리고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자. 이게 이제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처럼 중국 기업도 그렇게 크지는 못하겠지만 약간 스몰 자이언트한 그런 기업으로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보면 견제할 수 있는 제3의 세력으로 코리안 그런 스탠다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국가대표 기업을 육성해서 올림픽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미국과 중국에 이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세력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렇게 디지털 경제 이런 싸움에서도 한국이 상당히 유력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키우자. 기업들을 좀 키우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러려면 조금 안에서 각자 도생하지 말고 좀 힘을 합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OTT만 해도 우리 뭐 티빙도 있고 웨이브도 있고 너무 많거든요. 대여섯 개가 있는데 이 대여섯 개가 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좀 안에서는 경쟁하고 밖에 나가서는 힘을 합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IP도 지금 너무 흩어져 있는데 이거 좀 모으고 그런 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기업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저희의 교육이 그동안에 너무 어떻게 보면 좀 경직된 교육을 갖고 경직된 사람들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게임들은 듣도 보도 못할 게임을 하게 되고 한 번도 사실은 우리가 풀지 못한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인재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 학교의 교육 시스템, 저도 학교에 있지만 너무 예전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70년대의 교육 방식으로 2020년, 30년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있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창의적인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학교의 고민이고 저 같은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저희는 퍼즐식 교육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딱딱 맞춰서 아구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게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퀼트 같은 창조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퀼트는 어떻게 하냐면 막 찢어 붙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로운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사고를 할 수 있는 퀼트 마인드를 갖춘 융합 인력을 양성하는 혁신적인 고급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벽을 허물고 문이과 구분도 없애고 학문의 벽도 좀 헤매고 좀 허물고 좀 과감하게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너무 학문별로 쪼개져 있고 문이과 구분도 너무 심하고 현장과 괴리도 있고 또 너무 또 세계 시장과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저는 지금 젊은이들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창의적으로 교육을 좀 통해서 바꿔주자 하는 게 저희의 또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연구가 별로 안 돼 있어요. 이런 쪽에 외국은 연구를 해서 연구에서 뭔가 방향이 나오고 관련된 규제나 뭐 여러 가지들이 하는데 저희는 그냥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하다 보니까 결국 작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플랫폼 관련된 논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유럽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이 연구들이 결국 그들의 전략의 근간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공부부터 좀 열심히 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용자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열린 시민 강좌에 왔냐면 시민들도 미디어 산업을 잘 이해하고 미디어 이용자로서 좋은 리터러시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어찌 보면 망원경처럼 멀리 미디어 산업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요. 미디어 산업의 이슈들을 하나하나 현미경처럼 쪼개볼 수 있는 그런 현미경 같은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왜 가짜 뉴스가 문제가 됐는지 왜
글로벌 기업들보다는 한국 기업들을 우대해 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내시경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또 안목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또 잘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 각자의 리터러시가 쌓여서 또 기업들도 기업들대로 잘하고 이용자도 이용자대로 리터러시가 있을 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리터러시를 키울 수 있는 교육도 정부도 기업도 신경을 써야 된다. 또 학교도 나름대로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나름대로는 해법을 제시하려고 했지만 답은 꼭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노력은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이 새로운 길을 찾고 또 새로운 길이 없다면 만들어야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옛날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을 그린 그림인데요. 한니발이 로마를 침공할 때 길이 없어서 알프스를 가로질러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이제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는데 결국 침공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로마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죠.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로마를 침공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것이고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여기까지 온 것은 길이 있어서가 아니라 길을 찾았고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고 그게 한강의 기적이었고 저는 BTS의 기적이었고 봉준호의 기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이 아니면 우리가 걸어갈 길은 아마 길이 없을 겁니다. 길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찾되 없으면 길을 만드는 방식으로 아마 개척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은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오늘 뭐 저의 강의를 듣고 또 더 나은 질문이 있으시거나 저랑 토론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